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마을 도서관은 고요했다. 이선영은 반납 도서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꽂으며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을 되짚어 보았다. 손끝으로 만지는 책등마다 추억이 스며 있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24살의 자신, 눈물을 훔치며 동화책을 읽어주던 30살의 자신, 그리고 지금 64살의 자신까지. 선생님, 오늘 빨간 모자 읽어주실 거죠? 5살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런 순간만큼은 세상이 따뜻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다정한 도서관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언니, 엄마가 또 오빠 집 수리비 대라고 하시네요. 언니도 좀 말려보세요. 동생 선미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무렵이었다. 또다시 시작될 가족 갈등의 신호탄이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두고 마지막 책장을 정리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시집 못 간 딸이자 애 없는 언니였다. 오늘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64세의 늦은 나이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서관 불을 끄며 선영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생 선미의 전화 한 통이 4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선영아, 그만 좀 해. 공부보다는 집안일이나 도와라. 중학교 3학년 전교 2등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간 집에서 들은 어머니의 첫마디였다. 같은 반 친구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집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말만 돌아왔다. 오빠 선호는 늘 중하위권 성적이었지만 학원비와 과외비가 아낌없이 지원됐고 막내 선미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어.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아버지의 말은 더욱 잔혹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선영이 전교 1등을 해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다. 오빠의 미국 유학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영의 대학 진학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다.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다가 잠들면 다음 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찾아와 말씀하셨다. 선영이 어머님, 이 아이는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선생님, 선영이는 집에서 필요한 아이라서요. 오빠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선영이까지 공부시킬 여력이 안 되네요.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꿈에 그리던 대학 캠퍼스도 전공 공부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넌 여자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이 말은 평생 선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오빠는 떠났고 동생도 서울로 진학했다. 그 모든 비용의 뒤에는 선영이 포기한 꿈이 있었다.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야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떠맡아야 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는 일상이 4년간 계속됐다. 지금 선영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스스로 읽지 못했던 수많은 책들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64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64년을 살며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던 선영에게도 기회가 왔다.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작은 도서관 사서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26살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통장을 만들고 작은 원룸을 얻었다. 낡고 비좁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책상 위에 좋아하는 시집을 놓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영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 어머니의 전화는 매일같이 걸려왔다. 직장 생활 안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으면서 오직 결혼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김 사장님 아들이 공무원이래. 안정적이니까 좋잖아. 엄마, 저는 아직 뭘 더 생각해? 30 넘으면 늙은 처녀 된다. 결국 선영은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됐다. 김정수라는 그 남자는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사서면 집에서 살림하기 딱 좋겠네요. 29살 선영은 사랑도 설렘도 없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다. 김정수는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선영의 월급을 빼앗아 도박에 탕진했다.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도 오히려 화만 냈다. 돈도 없는데 애는 왜 가져? 힘든 결혼 생활에 유산까지 겪은 선영은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매번 냉혹했다. 이혼녀 되면 평생 손가락질 받아. 그냥 참고 살아. 또 그 말이었다. 누구도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없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번만은 달랐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31살 선영은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 그녀는 혼자 걸어왔다. 33년간의 홀로서기. 그 긴 시간 동안 선영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도서관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그런데 53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문학 강연을 위해 왔는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은 박준호였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의를 하는 그는 선영보다 2살 연하의 독신남이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이 시집 정말 좋네요. 추천해 주신 걸 보니 문학의 조예가 깊으시군요. 누군가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준다는 게 이렇게 새로울 줄 몰랐다. 준호는 매주 도서관을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졌다. 선영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렇게 깊이 있게 책을 읽는 분은 처음 봤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 준호는 선영의 과거를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신 거 아닐까요? 3년간의 연애는 선영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함께 전시회를 보고 산책을 하고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준호는 항상 선영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56세에 받은 첫 번째 진심 어린 프러포즈였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비 오는 저녁, 준호는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환자분의 뇌사가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리는 순간 선영의 세상이 무너졌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왜 제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 걸까요?
57세에 겪은 또 다른 상실. 이번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호와 함께 꿈꾸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함께 가려던 여행, 함께 읽으려던 책들, 함께 늙어가려던 약속들. 그날 밤부터 선영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준호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준호를 떠나보낸 지 7년. 선영은 그 상실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가족들과는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으며 도서관에서의 일상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달 86세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을 때 선영은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오빠 선호는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고 동생 선미는 남편과 함께 왔다. 아버지 의식은 돌아오실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이었다. 그때 선미가 입을 열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이 아닌 병실 복도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동생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언니, 미안하지만 집하고 땅은 다 오빠와 제 명의로 넘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작년에 다 정리하셨거든요. 뭐라고? 선영은 귀를 의심했다. 내 젊음을 희생해서 가족에게 지원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 몫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언니는 혼자 사니까 집이 필요 없고 저와 오빠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선미의 편을 들었다. 선영아, 넌 혼자 사니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선미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잖니.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대학 포기하고 오빠 유학비 마련한 것, 결혼도 가족 뜻에 따른 것, 이혼 후에도 홀로 버텨온 것, 부모님 병원비까지 대온 것. 이건 내 권리야, 언니. 언니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선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지내온 40년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희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리시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다. 엄마,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것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꿈도 사랑도 심지어 결혼도 다 가족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 한 채도 제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울었다. 64년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신감이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선영의 목소리는 4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평생 조용했던 선영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이었다. 언니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선미의 말에 선영은 더욱 격해졌다. 지금 사람들 시선이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우스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선영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너를 홀대했다고. 그 말에 선영의 마지막 참을성이 무너졌다. 홀대요? 엄마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전교 2등 했을 때 공부는 무슨 집안일이나 해라 하셨죠.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하셨고요. 오빠 유학비는 아낌없이 대주시면서 제 꿈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셨어요. 가족들이 입을 다물었다. 결혼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매일 전화해서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하셨잖아요. 그 결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세요? 맞고 살면서도 참고 살아라 하셨죠.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혼하고 나서도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시면서 정작 제가 혼자 버텨온 3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안부 제대로 물어보신 적 있어요? 준호 씨가 사고가 났을 때도 장례식에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모님 병원비 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재산 정리할 때는 제 몫은 하나도 없다니. 이게 가족이에요? 선영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64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집도 땅도 심지어 사랑까지도 다 남들 마음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민하다고요?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선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뭔가 뚫린 듯한 시원한 기분이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선영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취급 받지 않을 거예요. 64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겠어요.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빠 선미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 테니까. 병원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소리쳤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다 정작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늦게라도 제 자신을 살겠습니다. 64세, 비로소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가족이라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